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플라톤을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인물들을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이 소크라테스는요, 그 당시에 네노라 하는 유명한 소피스트들을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소피스트들은 우리 본인은 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도장 깨기 하듯이 그 소피스트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깨트립니다. 너 그렇게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소피스트는 그래 나 많이 알아. 자 질문해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삼파수를 쓰죠. 답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계속 질문만 던져요. 그 과정에서 뭘 낳게 될까요? 그렇죠. 깨달음을 낳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무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즉 너 아는 게 없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는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네노우라 하는 유명한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고 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는 인물들인데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 아는 거 없어. 무지해.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가니까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를 이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미칩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좀 자존심에 금이 갔나 봐. 그리고 생계의 위협도 당했겠죠. 말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 아는 거 많다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걸 깨트린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 그러면 자신의 이제 이 위치를 조금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이 눈엣 가시인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그 시대 배경이 고대 아테네잖아요. 고대 아테네가 아니고 그래 고대 그리스잖아요. 이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긴 해요.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선동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신을 모독했어. 청년들을 타락시켰어. 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얘를 사형시키자라는 주장을 던지고 그에 따른 투표를 하게 돼요. 투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말 잘하는 소피스트들한테 홀린 일반 민중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한다라는 투표를 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우리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고요. 참고로 제목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도 드러나 있듯이 요 독이 든 술잔을 본인이 쥐고 마시고 죽습니다. 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과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독이 든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선생님 이름이 미리 써놨죠. 요 플라톤은 매우 우울했겠죠. 스승님이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이 다른 사람의 누명에 의해서 죽다니 열받았을 겁니다. 자, 이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의해서 많은 사상적인 영향과 그리고 충격과 정치 사상을 내뱉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플라톤은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소크라테스를 죽인 이 민주주의 정치를 매우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그쵸? 왜냐면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 소크라테스, 죄 없는 소크라테스가 죽었잖아.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민주주의를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당시 아테네, 즉 이 당시 고대 그리스의 상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현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듭니다. 현실 도피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사상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실 세계는 믿고 싶지 않으니까
본인만의 이상 세계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플라톤입니다. 그의 사상의 큰 줄기는요, 두 개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데아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현실 도피적인 이상 세계를 쫓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상 세계를 이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이데아라는 용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나옵니다. 이 플라톤도 당연히 이 고대 그리스의 주요 철학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가 포인트거든요. 그 답으로 정의라는 덕을 제시를 합니다. 자, 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풀어나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이데아라는 이야기와 정의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다양한 또 정보가 필요하니까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플라톤의 첫 번째 이데아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앞서서 그의 세계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가 바라본 세계는요, 이 동굴에 주로 비유를 합니다. 동굴의 비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이 동굴 밑에 있는 이 동굴 아래에 있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딱 봐도 갑갑하게 동굴 안에 갇혀서 이 쇠고랑 혹은 이런 우리 수갑처럼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우리 단지 이 벽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근데 이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낸 모형을 비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플라톤은 비유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이 수갑을 풀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동굴을 빠져나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됩니다. 태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바깥 세계에 있는 진짜 리얼 나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 눈이 부셔서 눈뽕 당해요. 그죠? 안 보여 처음에는. 아, 눈 부셔 하지.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면 이 진리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껴요.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이게 어디에 비유한 거냐면 아까 설명했던 소크라테스의 삶을 여기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었죠. 근데 이 현실 세계에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을 얻어서 도망쳤어요. 즉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진리, 빛을 봤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보편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겠죠? 좀 놀랐을 거야. 그리고 제대로 내가 아는 건가 두렵기도 하고 나의 무지, 처음엔 제대로 몰랐음을 좀 당황했을 거야. 하지만 어느덧 익숙해져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을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내려가서 알리고 싶어졌을 거야. 근데 내려갔더니 이 밑에 있던 애들은 뭔 소리 하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오히려 얘를 꼴까닥 죽여버렸다는 거지. 즉 이 밖을 나간 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깥 세상을 본, 동굴 밖을 본 이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와 같이 지혜를 가진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그리고 그가 바라본 이거는 이데아인 거죠. 즉 우리가 꿈꾸는 그런 환상 속의 세계, 즉 완벽한 세계를 바라본 사람이 철학자인 거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양은 이데아 중에서도 최고의 이데아라고 불리는데 일단 이데아가 뭔지부터 살펴보러 가야겠죠. 자, 우리 이제 그럼 자세하게 이 이데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라톤은 세계를 두 개로 나뉘어 봤다라고 방금 설명을 했죠. 동굴 안과 동굴 밖입니다. 먼저 동굴 밖이 진짜 세계였죠. 바로 우리 어떤 세계냐? 이상 세계였습니다. 우리 이상이라는 용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안해요, 아재 개그에서. 우리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이상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우리 남자를 혹은 완벽한 여자, 나의 완벽한 사람, 약간 이상형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상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만날 수가 없어요. 실제하지 않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즉 이상세계도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쵸?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꿈에 그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런 특징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상세계 말고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리얼 세계,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세계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지개라고도 부릅니다. 세계는 세계인데 개자가 세계잖아. 가능하대. 뭘로 가능하냐면 요 지자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겠죠. 이게 지자가 알지자입니다. 이 지자 되게 익숙하죠. 한자 알지자. 아는 겁니다. 바로 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이성을 가지고 파악이 가능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세계다. 그럼 현실 세계는요? 가시개입니다. 시자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시각이잖아요. 우리의 경험, 감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상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이상세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꿈에 그리는 그러한 세계. 자, 그리고 현실 세계는 다른 말로 현상계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자, 이걸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데아와 현상계를 조금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다양한 비유를,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삼각형을 예시로 들었거든요.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삼각형들 한번 그려볼게요. 1번 삼각형, 자, 2번 삼각형, 자, 그리고 3번 삼각형. 자, 요렇게. 자, 요거 참고로 선생님이 그려놓고 너희한테 이제 물어볼 거야. 얘들아, 1, 2, 3번 이거 내가 무슨 도형을 그렸게? 라고 힌트 없이 줬을 때 너희는 다 무난하게 삼각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쵸?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이 삼각형은 완벽한 삼각형이 아닙니다. 왜냐면 딱 봐도 지금 이거 제대로 안 붙어 있잖아. 그쵸? 그리고 얘는 이렇게 삐껴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직선으로 이어붙였다고 생각해도 삐뚤빼뚤 합니다. 완벽한 모양의 삼각형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삼각형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 속에는 삼각형의 모양이 있고 걔를 닮았거든. 얘는 1번, 2번, 3번 다 삼각형 모양을 담고 있어서 그냥 삼각형이라고 불러줘. 그럼 완벽한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그림으로 그릴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긴 했지만 이것도 또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삼각형의 이데아인 거야. 즉 삼각형의 이데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삼각형 역시도 어머 이거 왜 동그라미가 됐니? 이 삼각형 역시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 그럼 직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완벽한 직선은 없거든. 그리고 그 직선이 이렇게 맞닿을 수도 없어, 절대로. 그리고 이 안에 각이 원래 180도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180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정확한 직선이 아니거든. 우리가 이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진짜 깊이 바라보면 이거 연결 안 되어 있고 직선이 절대로 아니거든. 그러면 삼각형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야. 완벽한 삼각형은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없어. 그럼 어디에 존재할까?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겠죠. 즉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해요.
자, 삼각형 예시를 들면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얘들아, 이번에 이 현상계에 있는 1번, 2번, 3번은 무슨 색인 것 같아? 검은색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겠죠. 근데 참고로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다 똑같은 색으로 그린 게 아니야. 볼래? 지금 1번은 요 색으로 색칠했고 2번은 요 색으로 색칠했고 3번은 요 색으로 색칠했어. 자, 다시 볼래?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얘네들을 다 검은색이라고 불러. 그쵸? 그리고 완벽한 검은색은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대. 아예 빛이 0인 거거든? 완전 암흑이고 빛이 아예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대. 완벽한 검은색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색깔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데아, 검은색의 이데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색깔이겠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 완벽한 검은색은. 그러면 이데아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겠죠. 자, 이데아의 특징과 현상계의 특징을 이제 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데아의 경우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꽃, 우리 플라워로 예시가 들어 있잖아요. 우리 상상 속의 꽃은 늘 활짝 피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 속의 꽃은 꽃이 지고 피고 그리고 꽃잎이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있죠. 그리고 이 이데아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그 꽃의 모양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현상계에 있는 꽃은 상대적입니다.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이제 어떤 꽃은 꽃잎이 떨어져 있고 어떤 꽃은 꽃잎이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접혀 있고 이렇게 상대적인 모양을 가지고 다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데아의 꽃은 절대로 안 져요.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상계의 꽃은 유한하죠. 집니다. 이제 그 생명체는 죽어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이데아의 꽃은 완벽 그 자체고 그리고 그 오리지널 버전인 거예요. 오리지널 버전. 실제인 거예요. 근데 이 현상계는 그걸 따라한, 모방한 그냥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야겠죠? 이 이데아와 현상계는 뭘로 파악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자, 가지게, 가시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대답해 보시면 되겠죠. 뭘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데아는 지, 이성으로, 지성으로, 지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상계의 경우는 그렇죠. 시각, 감각,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데아와 현상계는 과연 뭐가 진짜 세계일까요? 뭐가 찐 세계일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데아가 바로 찐이다 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현상계는 그럼 뭘까요? 단지 모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한 거다. 이 찐을 따라한 거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이 철학자가 태양을 바라보고 눈뽕 당했다 했잖아. 그럼 이 태양이 상징하는 바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태양이 떠있는 이 세계 자체가 이데아의 세계인데 그 중에 태양은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데아입니다. 즉 태양이 모든 만물을 기르잖아요. 모든 만물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리고 다 생성시키는 그러한 근본적인 존재잖아요. 즉 이데아 중에서도 찐 이데아가 뭐냐면 바로 선의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태양에 비유됩니다. 이데아를 이데아로 만들어주는 최고봉의 이데아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양 사상에서의 이 선의 개념이 뭐냐면 선은 굿입니다. 굿,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우리 동양에선 착하다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선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데아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두 번째 주제는, 플라톤의 두 번째 주제는 정의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플라톤의 이야기, 이 정의라는 단어가 왜 나오게 됐는지 또 배경을 설명해야겠죠. 고대 그리스에는요, 소피스트도 그렇고 아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주된 목적이 어떻게 살 것인가, 뭐가 행복인가, 요런 질문을 던졌다고 했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 행복이 뭐였죠? 뭐가 행복한 거였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덕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었어요. 지덕복 일치설, 지덕복 합일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은 그렇게 이제 행복의 개념을 그렇게 심플하게 보지 않았어요. 덕의 개념이 우리 소크라테스는 지혜에 그쳤잖아요. 즉 지혜라는 덕에 그쳐버렸어요. 덕을 하나로 통일시켰거든요. 소크라테스는 하나로 단순화시켰거든. 근데 플라톤은 그거 스승의 덕의 개념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고대 그리스 사상의 관심사는 뭐다?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데리고 옵니다. 자, 예쁜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카리나를 데리고 와봤어요. 자, 우리 인간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인간의 신체와 영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신체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플라톤은 머리 부분, 자, 요 머리 부분, 자, 요 부분, 자, 그리고 그 다음 가슴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깨 포함 이 전체 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전체 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깨 포함 이 전체 부위, 갑바라고 하죠. 우리 갑바 부위를 가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 부분을 이제 신체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각 신체 부위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럼 머리 부분에 어떤 영혼이 들어있느냐? 이성이라는 영혼이 들어있다. 생각하잖아, 우리. 그리고 가슴, 갑바. 우리 갑바라고 하면 무슨 느낌이 드니? 뭔가 튼튼하고 갑옷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 들죠? 그리고 가슴 펴라, 어깨 펴라 이런 얘기하면 약간 뭔가 당당해져라, 씩씩해져라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얘들아 가슴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 이런 느낌 들잖아. 그것처럼 씩씩한 기상이 여기 영혼으로 들어있습니다. 그걸 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 부분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꼬르륵 소리가 어디서 나죠? 배에서 나죠. 즉 욕망들이 들어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욕망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각 영혼의 부분에 탁월한 상태, 덕이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탁월한 상태, 훌륭한 상태가 덕입니다. 자, 이성이라는 영혼이 탁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죠. 지혜가 쌓입니다. 똑똑해질 거예요. 현명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기계는요? 씩씩한 거 훌륭해져요. 씩씩함이 최고로 훌륭해져, 탁월해져. 용기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 욕망은요? 욕망을 막 분출하는 게 탁월한가? 훌륭한 건가? 아니죠. 욕망은 절제해주는 게 현명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겁니다. 훌륭하고 탁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영혼 부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 영혼의 이성, 기계, 욕망 3개의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플라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데아 세계가 찐 세계잖아요. 이성의 능력이 찐 능력이고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성이 나머지 영혼 부분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또 요것도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성이 기계나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요거를 비유를 어떻게 했느냐?
자, 요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마부와 말에 비유를 합니다. 즉 이성은 욕망과 기계라는 말을 끌고 가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욕망이라는 말은 말 잘 듣게 생겼나요? 성깔 드럽게 안 좋아 보이죠? 되게 화나 보이죠? 자, 썬깔 있어 보여. 자, 그에 반해서 기계라는 말은 되게 눈동자 똘망똘망하고 착해 보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특징이 드러납니다. 욕망은 다스리기 조금 더 까다로운 아이이고 기계는 말 잘 듣는 아이입니다. 자, 요런 거 잘 다스리는 존재가 이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역할을 잘 해. 즉 이성이라는 아이는 지 역할을 잘 하는 거지. 이 기계랑 욕망을 잘 끌고 가. 이 말들을 잘 끌고 가고 그리고 현명하게 행동을 하면 지혜가 쌓이겠죠? 그리고 또한 욕망이라는 친구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고 마부의 말을 잘 들어서 가. 자신을 절제하는 덕이 쌓이겠죠? 그리고 기계라는 말은요, 자기가 씩씩하게, 야, 앞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열심히 달려. 용기라는 덕이 쌓이겠죠? 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훌륭하게 해냈을 때, 이제 덕이 완성되는 겁니다. 즉, 지혜만 있다고 덕스러운 게 아니고, 용기만 있다고 완벽한 덕이 아니고, 절제라는 덕만 있다고 완벽한 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완벽한 덕일까요? 우리 스포일러 이미 선생님이 아까 했죠. 바로 이 정의라는 덕이 최고봉의 덕이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은 행복해지려면 이 정의라는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탁월하게 해주는 가장 완벽한 덕은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이상적인 인간도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 이상적인 인간은 바로 정의라는 덕이 쌓인 인간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인간 말고 이 개념을 국가에도 적용을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들어있는 비유인데 신은 이제 인간을 만들 때 각각각 황금을 넣은 사람을 만들었고 한 명에겐 또 이제 은을 넣어서 만들었고 나머지 애한테는 쇠랑 청동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 신이 이제 인간을 만들어낼 때 요런 재료를 섞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황금이 가장 좋은 재료였겠죠? 그리고 은은 조금 덜 좋은 거, 그리고 쇠, 청동은 더 덜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황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떤 계급이냐? 옆에다 써볼게요. 통치자 계급입니다. 자, 그리고 은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바로 방위자입니다. 창 들고 있죠? 우리 지구방위대 할 때 그 방위자입니다. 뭔가 지구를 지키는, 즉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존재가 방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화질이 좀 깨져서 잘 안 보이겠지만 농기계를 들고 있어요. 즉 쇠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생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과 은과 쇠, 청동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황금은 이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은은 기계를 상징하는 거고요. 쇠는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자는 이성만 가지고 태어났나요? 그건 아니죠. 이성의 능력이 제일 발달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방위자는 기계라는 영혼의 부분이 가장 발달한 거고, 마지막 이 생산자는 욕망이라는 부분이 잘 발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욕망이 많아야지 농사도 많이 짓고 뭔가 생산을 많이 해내겠죠. 그리고 씩씩해야지 나라 잘 지키잖아. 똑똑해야지 나라 잘 통치하잖아. 자, 요런 이제 비유까지도 알아두시면 우리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국가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면 통치자는 이성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 통치자는 지혜라는 덕을 잘 갖추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방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죠. 용기라는 덕을 갖추어야 됩니다. 생산자는 절제라는 덕을 또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계급은 다른 계급을 터치하면 안 돼요. 돈 터치 해야 됩니다. 그건 인간 역시 그렇습니다. 이성이 기계의 영역을 뭐 터치하거나 하면 그러면 안 돼. 욕망도 터치하면 안 돼. 물론 다스리는 거하고 터치하는 거의 그 개념은 다릅니다. 다스리긴 해야 돼. 통치자가 다스리긴 해야 되잖아. 근데 통치자가 나서서 갑자기 생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인간 영혼도 각각의 역할을 잘하는 상태가 덕인 거고, 계급의 역시도 각자가 각자 역할을 잘하는 게 덕입니다. 그리고 그런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도달하는 최종 완성본의 덕이 정의라는 덕입니다. 아시겠죠? 완성본의 덕이 정의라는 덕입니다. 그럼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어떤 국가일까요? 그렇죠. 정의로운 국가가 이상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근데 여러분들 꿀팁으로 하나,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요소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절제의 덕이 여러분들 생산자만 갖추어야 하는 덕목일까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OX. 생산자만 갖추어야 된다. O. 아니다. 생산자 말고 다른 계층도 갖춰야 된다가 X겠죠. 뭘까요, 답은? 답은 X입니다. 이 절제라는 덕은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욕망을 다스리는, 즉 쾌락이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도 맞지만, 요거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 맞긴 맞지만, 이게 통치자가 제대로 통치를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이제 통치 당하는 사람들, 즉 이제 통치받는 방위자와 생산자는 그걸 잘 따르는 것, 통치를 제대로 받는 것도 우리 절제의 덕이라고 부릅니다. 즉 절제라는 덕은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영역을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받을 것인가에 대한 덕목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절제의 덕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모든 계급이 다 필요로 하는 덕이야 라는 말을 설명을 둘러 이렇게 한 겁니다. 절제의 덕은 모든 계급이 다 필요로 하는 덕목입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수능 문제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통치자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존재가 통치를 해야 되냐면요, 지혜가 발달한 사람, 즉 다른 말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통치자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철학자 누구 있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자신, 본인이 통치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잘 얘기했네요. 즉 철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철학자를.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국가의 형태는 민주주의 노, 철인이 다스리는 철인 국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엘리트 국가, 엘리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정치해야지 멍청한 사람이 하면 안 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통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철인 국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반대하고 철인 국가를 주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되게 플라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 철인 국가가 진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면 본인 스승님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그런 실수가 안 일어났으면 했던 거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그런 정치 권력을 쥐고 뭐 다 해먹겠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통치자는 되게 현명했어, 플라톤이. 통치자는 소유를 하면 안 된다고 또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재산이 생기면 욕심부리고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통치자의 경우는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규정까지 제시를 합니다. 현명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라톤의 사상 최종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플라톤, 자, 그의 사상을
한눈으로 똑딱. 일단 그는 보편주의자입니다. 그쵸? 이데아는 보편성을 가진 세계죠. 그리고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소크라테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즉 이성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성을 중심으로 이성을 가지고 이 보편성, 이상세계를 파악해야 돼요. 즉 이상세계를 파악해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죠. 이상주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톤의 내용은 요걸 정리를 해서 또 선생님이 올려놓도록 할 거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우리 다음 또 시간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살펴보러 갈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 스포일러 또 보러 가야겠죠.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라파엘로의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요 사람이 플라톤이고 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유명한 게 손동작이 달라요.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요 차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만납시다.